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입니다. 벌써. 저는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약 차로 30분 달리면은 워틀루가 있습니다. 1815년 6월에 있었던 워틀루 결전의 현장 워틀루가 있어서 제가 자주 찾아서 구경하는 곳입니다. 저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제일 먼저 영웅이라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 시저, 나폴레옹, 징기스칸 정도였습니다. 어찌 하다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쓰다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이순신이고 한 분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광수 선생이 쓴 이순신이라는 책을 읽고 또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군인이 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읽은 전기가 그 생애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박정희, 나폴레옹 이렇게 비교하면은 또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키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그러는데 당시의 평균 키보다는 약간 컸다고 그럽니다. 168cm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을 혼동했다는 설도 있는데 절대로 작은 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나폴레옹을 소재로 한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여러 편 나왔습니다. 워틀루라는 영화도 있고 최근에 나온 이 영화는 감독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등을 감독한 리들리 스콧, 이 사람도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든 나폴레옹이 지금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약 2억 달러나 들었는데 현재까지 약 2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는 지금 말썽이 많아요. 말썽이 많다는 것은 영화 흥행에는 상당히 도움을 되겠죠. 주로 나폴레옹이라는 영화가 명백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집트를 원정한 나폴레옹 군이, 프랑스 군이죠. 프랑스 군이 피라미드를 향해서 대포를 쏘았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의 코를 부러뜨렸다든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피라미드를 향해서 대포를 쏠 정도로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죠. 그때 나폴레옹은 학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연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그렸다든지 또는 워털루 전쟁 이런데 나폴레옹이 직접 말을 타고 기병 돌격을 지휘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전쟁에 대한 초보적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말도 안 되죠. 사단장이 M1 소총 들고 전선에서 싸우는 것하고 마찬가지고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순신이 직접 칼싸움을 하는데 그건 다 엉터리죠. 지휘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장면도 나오고 조세핀과의 연애를 너무 심각하게 다뤄가지고 엘바섬에서 탈출한 것도 조세핀이 지금 몸이 아파서 위도 가니까 만나고 싶어서 탈출했다고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조세핀은 1814년에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귀양 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로 처형할 때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폴레옹 장교라고 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은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좀 악의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리들리 스콧이라는 사람은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그런 거 조금
극적으로 좀 손질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은 리들리 스콧의 말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조작을 안 해도 얼마든지 나폴레옹을 사실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려도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 영화평을 했는데 혹평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장군으로만 묘사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진정한 위대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폴레옹이 주도해서 만든 민법전이다. 민법.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빌 코드라고 하는데 민법전이다. 민법전. 그때 프랑스에서 여기저기서 각자 쓰고 있던 법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민법전으로 통합을 한 것. 이게 나폴레옹의 원정을 따라서 유럽 여러 나라에 퍼져가서 지금도 나폴레옹 민법전이 유럽의 중심적인 법이 되고 있고 이게 저기 남미에도 넘어가고 또 이게 일부분은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 법전입니다. 이 민법전을 만든 나폴레옹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썼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역시 이코노미스트의 안목, 교양 있는 잡지를 만든 사람의 안목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또한 워털루 전쟁에서 지고 나서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저 대서양의 절해고도 센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 생활을 하다가 1821년에 52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거기서 회고록을 구술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워털루에서 졌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40번 너희 전투에서 이긴 게 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진짜 내 유산으로 남을 것은 민법전이다. 내가 주도해서 만든 민법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화에는 재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리들리 스콧이 만든 영화는 특히 전투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분은 글래디에이터 전반부에 그 게르만족과 로마 군대가 싸우는 전투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한 10분쯤 되는데 굉장한 리얼리티가 있죠. 이번 이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쟁이라든지 아우스텔리츠 전투라든지 여기서의 전투 장면은 아주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본 사람들의 영화평에 의하면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리들리 스콧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2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현재 한 매출액을 2억 달러 올렸는데 제대로 손익분기점이 가려면 그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영화의 디테일이라든지 고정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상 받을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법전에 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잘 쓴 글 하나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명한 변호사시죠. 양삼성 변호사께서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나폴레옹 법전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삼성 변호사입니다. 양삼성 변호사의 법률신문에 기고한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 파리는 도시의 모양이 중앙의 개선문을 중심으로 모든 큰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 있다. 반대로 보면 모든 길이 개선문으로 향해 있다. 이는 모든 권력이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는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와도 같다. 중앙집권식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률, 특히 민법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직후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그 통치 수단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하여 1804년에 공포하였다.
흥미있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라 군인이었던 그가 민법전의 제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편찬위원회에서 마련된 초안은 국무원에서 총 102회기에 걸쳐서 심의가 되었는데 그중 57회의 회기에 그가 직접 의장으로서 심의에 참여해서 논의를 유발하고 활기차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건 완전히 민법전은 나폴레옹 개인의 작품이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하는 와중에 그렇게 바쁜 나폴레옹이 57번이나 그 법안 심의회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착상의 탁월함, 표현의 독창성, 추리력, 그리고 훌륭한 말솜씨는 다른 어느 위원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특히 법률적으로 어렵게 표현된 문장들을 보면 단순 명료한 질문으로 그 취지를 묻고 더욱 명쾌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민법전의 도처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발견하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적과 흑의 저자 스탕달은 문장 연습을 위해 소설을 쓰기 전 매일 민법전을 읽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 수많은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의 이 의휘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일은 그가 당시 34살의 청년이었으며 한창 영국과의 전쟁을 소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민법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센트 헬레나의 유배지에서 그 신복이었던 몬토론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나 있다. 나의 진정한 영광은 40회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워털로 전투는 많은 승리의 기억을 말살할 것이다. 아무도 말살할 수 없는 것,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낡은 관습이나 군주적 온정주의가 아닌 이성의 명령에 터잡은 세계 최초의 민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 및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더불어 세계 3대 법전의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그 후 이 프랑스 민법전은 국력 또는 합리성 덕분에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민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게 재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이 한 개인의 어떤 권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 민법전을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인류에 기여한 위대한 유산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당시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벨기에, 룩셈부르크, 제네바, 모나코 등이 이 민법전을 받아들여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며 나중에 나폴레옹이 정복한 이탈리아, 네덜란드, 서부 독일, 스위스에도 도입되었는데 이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 예의다. 그러니까 합리성과 국력이 뒷받침되니까 이 민법전이 세계에 퍼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프랑스 민법전을 합리성 덕분에 받아들인 예로는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을 들 수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루이지애나 주에서만은 프랑스 법이 채택되어 있고 역시 스코틀랜드도 대륙법계인 프랑스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도 역시 민법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프랑스로부터 자문관을 초청하여 프랑스 민법을 본받은 민법안을 준비하여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렀었다. 즉 서구에서 법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판례법 국가인 영국보다는 성문법 국가인 대륙법계 국가로부터의 전수가 훨씬 용이하였고 나아가 당시 유럽 대륙의 최강자로서 중앙 집권 국가인 프랑스를 그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이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즉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러시아가 프랑스와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고 1874년부터 독자적인
독일 민법 초안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일본은 방향을 바꾸어 유럽의 새로운 강자인 독일의 민법안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독일은 1887년 제1초안을 완성하였으나 이것이 너무 이론적이고 난해하다는 비판을 받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896년 제2초안을 채택하였는데 일본은 이를 모델로 삼아 1897년 일본 민법전을 완성하였다. 다만 일본 민법전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는 프랑스 민법을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프랑스 민법이라는 것은 나폴레옹 민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된 이후 일본 민법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다가 1958년 독일 민법 따라서 일본 민법과 큰 틀을 같이 하는 민법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일본의 민법전에 프랑스 나폴레옹의 민법전의 영향이 들어갔고 그게 다시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낀다. 하나는 법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산물이고 다른 하나는 국력은 법력이라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자, 나폴레옹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는데 이 영화에는 이런 진짜 나폴레옹의 위대한 업적은 나와 있지 않답니다.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어떤 영웅을 평가할 때 가장 수준이 높은, 가장 고수준의 평가는 영어로 말하면 lawgiver란 말입니다. 법을 주는 사람. 그 말은 법치를 세운 사람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법치를 세운 사람. 나폴레옹이 바로 lawgiver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한다면 모세가 lawgiver입니다. 율법을 만든 사람입니까? 한국에서는 lawgiver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가장 중심이죠. lawgiver. 법치라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 각종 제도, institution. 이 제도를 만들면 이게 오래 갑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그런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법치와 제도의 기반 없이 문재인 같은 사람이 정권 잡았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적화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의 lawgiver,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그 바탕이 있으므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뭘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국력을 등에 업고 범세계적인 의미에서 lawgiver, 법치주의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뭐 역사 왜곡을 했든 말든 이런 상상력을 주고 문제의식을 던진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오히려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북돋운 리들리 스콧 영국 사람의 감독의 이 영화 나폴레옹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